지금은 뭐 10만 불인데 100만 불 갈 것인가라고 하면 100만 불 가긴 하거든요. 가는데 이제 뭐 당장 가진 않죠. 그 기간이 좀 꽤 걸리겠죠.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는데 가는 과정과 여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고 장기적으로 한 20년, 3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계속 사가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자산이 많이 늘거든요.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통과 기사 제목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걸 보고 약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제 일제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미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이제 달러로 보통 기축해서 이제 연동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뭐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호화폐 자산들에 대해서 뭐 또 뭐 사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에서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런 법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행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좀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확실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전략비축법이라는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의 지위를 갖게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디지털 금의 지위를 갖게 되고 사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디지털 형태로 된 어떤 화폐는 비트코인이 최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은 이 디지털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안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그 디지털에서 탄생해서 디지털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화폐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디지털 화폐냐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이제 결제를 하거나 뭐 송금을 하거나 할 때는 개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3의 은행이 필요하고 아니면 카드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서 카드 번호가 누출될 수도 있고 그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 이제 보안 시스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그 핸드폰에서 이제 유심이 이렇게 유출돼서 전 국민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그런 디지털에 적합한 어떤 화폐라든지 인증 이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고 나면 근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개인 정보가 한번 다 뺏기고 나면 그렇죠.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으로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뺏긴 개인 정보는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디지털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어떤 이제 핵심을 할 때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중앙의 관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기존에는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 결제를 하거나 뭐를 하려면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3자의 신뢰기관한테 나의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적인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디지털 화폐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고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어떤 금 같은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를 이제 재검토하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비축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게 시장엔 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다 금지해서 중국의 이제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금지를 중국 내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또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이제 큰 거래소들은 또 중국 중심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래도 굉장히 많고 중국인들이 채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금지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겉으로만 사실 그냥 정책적으로 겉으로만 이제 이렇게 금지했던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쨌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것을 공개화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그런 변화에 결국에 중국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뭐 제도화하거나 뭐 하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죠. 시장에 그대로 뒀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국이 이제 우리도 질 수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재지임립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채굴 생태계나 글로벌 노드 분포에도 어떤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까요? 좀 더 좋아지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게 이제 중국에도 이제 원래 그 채굴장의 가장 큰 손들이 중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ETF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홍콩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중국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큰 자본은 사실 중국에 다 있죠. 그래서 그 큰 자본들이 ETF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 ETF 시장이 중국이 열리면 이건 또 굉장히 또 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대 산맥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이 ETF 시장을 이제 비트코인 ETF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어떤 그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약간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들도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 산업을 하는 어떤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많이 그 초청을 해요. 뭐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고 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법정화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법적인 걸 다 보호해줄게. 아직은 이제 시장이 초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나라들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캐시우드가 150만 달러 비트코인 전망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이 전망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캐시우드는 항상 보통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많게는 10배, 뭐 20배 이렇게 많이 이제 예상을 했던 발언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이거를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가겠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캐시우드의 발언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몇 달러까지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별로 다르겠죠. 뭐 지금은 뭐 10만 불인데 150, 뭐 예를 들어 100만 불 갈 것인가라고 하면 100만 불 가긴 하거든요. 가는데 이제 뭐 당장 가진 않죠. 그 기간이 좀 꽤 걸리겠죠. 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는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을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는데 그 가는 과정과 여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장기적으로 한 20년, 3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계속 사가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자산이 많이 늘거든요. 그런 방식이 이제 일반인들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이 약간 10년 뒤에는 100만 불까지 예상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조정 구간이나 약간 위험 요소 같은 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4년 주기로 계속 움직였고 이번에도 이제 4년 주기에 이제 불장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10만 불, 뭐 많이 가서 진짜 한 20만 불 정도 이렇게 찍으면 또 이제 큰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수익을 익절하는 게 좋죠.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리면 또 비트코인이 또 독특하게 또 비트코인 또 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빠졌을 때 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일상이 바쁘고 그냥 멀리 보고 내 노후 자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마련할래 이런 분들은 팔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이제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사이클상 지금은 완전 극초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이클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네. 와 있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가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그럼 사이클상 따지면 후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사이클상 후반이면 이제 사이클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고점을 어느 정도인지 네. 찍는지에 따라서 네.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네. ETF 보통은 반감기가 이제 작년 초에 일어났으니까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이때가 제일 고점을 네.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이 이번 반감기 이후에 한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사이클이 이제 후반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그래서 후반부에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오르고 이제 이 비트코인 조정 받을 것인가가 이제 좀 네.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럼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괜찮죠. 근데 그래요? 시장이 네.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네.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글로벌 경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이 5월이니까 내가 네. 지금 들어가서 연말쯤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네.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연말쯤에 수익 실현화를 생각하면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믿고 지금 들어가도 아니 그렇게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를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그 이제 이게 확률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투자라는 것은 네. 진짜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쵸. 변수가 있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폭락할 거를 알면 또 안 살 것인가 이럴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에는 항상 그 확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랑 상황을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뭐 하락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한 6대4 정도로 상승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6대4인데 그러면 여전히 6이 높지만 4라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없진 않고. 그러면 하락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 시드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연말에 만약에 뭐 익절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이 지금 투자에 할 수 있는 여유 가용 자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1억을 넣었을 때 내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왔을 때는 이 정도에서는 내가 손절을 할 것이다.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것이면 뭐 이 정도에는 수익 실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을 가지고 하면 상승과 하락 어떤 장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없이 뭐 저 같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사야 된다 해서 사면 뭐 운이 좋아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뭐 손절 라인을 정하든지 어느 정도 또 문제는 또 팔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1억을 했는데 막 진짜 상승장에서 2억까지 올랐어요. 네. 그럼 내가 수익 실현 구간을 2억으로 해놨으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네. 계속 기다려요. 4억이 될 것 같고 막 8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시장이 또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순간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손절 라인 같은 수익 구간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정해서 하면 지금 아무튼 구간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손절 구간과 수익 구간은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 네. 것 같아요. 개인이 이제 그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으면 안 되고 네. 내가 이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투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괜찮네. 10만 원 넣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폭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 1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넘어가면 그 폭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넣어서 빠지고 오르는 걸 보면 내가 이제 내 감정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 그리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든 나중이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제 사면 이제 보겠죠. 차트를 보고 네.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지 하면서 오르면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도 찾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보고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책들 좋은 책들 많으니까 이번에 나온 책에도 뭐 그런 부분 제가 좀 많이 언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 손실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책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참 이런 조그만한 거에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도 참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 글로벌 금리 변화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 실제로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뭐 아주 크죠.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그 암호화폐는 일단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거시 경제죠. 네. 거시 경제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는 바로 이제 직격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 금리 인상, 인하 이런 이제 발표들. 우리나라 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미국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주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계속 주시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인지 인하 때문인지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 건지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면 이거를 좀 뭐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할 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이번에 계속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랬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장을 맞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상승의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상승하고 하락 요인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관세 정책.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그 중국하고 협상 타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주식 시장도 같이 이제 영향을 줬고 다 같이 이제 시장이 올랐는데 결국에 어떤 관세 정책이나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서 같이 이제 자산도 오른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변수가 더 생긴 거죠. 금리 인하 플러스 원래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것이 좀 해소가 된 게 시장이 이렇게 좀 급반등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